네, 두 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민구 전동석 교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앞에서 최혜림 아나운서님께서 과학자들이 뇌를 모사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까칠하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모사라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뇌랑 컴퓨터라는 것이 구성 요소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해서 뇌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뇌에서 어떤 모티프를 찾아서 또 이것을 개발해서 손에 잡히는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겉모습만 흉내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응용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비행기 개발 과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하늘을 나는 꿈을 꿔왔죠. 무려 1500년대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의 날갯짓을 모방하는 비행 기계를 스케치해 놨는데요. 날개를 어떻게 퍼덕이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새의 비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모방한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쉽게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비행기는 그와 반대로 날개를 그대로 모방하는 대신 고정익을 택하고 있는데 윗면은 곡선을 이루고 아랫면은 편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날개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앞으로 가게 될 때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랑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달라짐으로써 양력이 발생하고 그 양력으로 인해 비행기가 하늘을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현대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져서 고정익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성민구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사실 뉴로모픽 컴퓨팅을 그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 인간의 뇌를 그대로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만든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뇌가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아직 그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뇌에서 얻은 어떤 모티프를 바탕으로 컴퓨터의 실질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동순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역시나.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능을 개선을 해야 될까요? 저는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신경망 알고리즘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은 효율성이라는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그랜드 퀘스트 토픽 중에 하나로서 뉴로멀피 컴퓨팅 컴퓨터 개발을 제안을 하고요. 특히 뇌 수준의 효율성을 갖춘 컴퓨터 구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적은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 걸음 물러나와서 왜 대한민국이 뉴로멀피 컴퓨팅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은 천문학적인 가치 때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반도체 시장,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곧 700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70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반도체 시장의 현재 가치가 700조 정도 되고요. 한국의 1년 GDP가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조면은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뉴로모픽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성민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왜 하필이면 뉴로모픽 기술을 도전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공지능 반도체 또는 더 넓게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승자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쉽게 말해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장에 먼저 진입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텔은 1971년에 세계 최초로 CPU를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도 CPU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역시 1999년에 최초의 GPU를 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GPU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 비메모리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최초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뉴런오픽 기술을 지금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인공지능의 반도체는 지금 최강자는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선발주자로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일한 기술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리더를 따라잡을 수가 없지요. 물론 AI 시장이 워낙 크니까 2등 회사라든지 3등 회사들도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지만 그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커다란 마켓에 유의미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방금 전동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런오픽 기술은 아직 여러 회사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성민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뉴런오픽 컴퓨터를 만드는 게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뉴런오픽 컴퓨터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존의 컴퓨터와 그리고 그 생물학적 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물리적으로 내부에 실제 뉴런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의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도 이 컴퓨터 내에서 뉴런오픽 컴퓨팅 알고리즘을 구동하는 연구들이 이미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칩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칩들은 뉴런과 시냅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임시로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특정 뉴런이 스파이크를 발생시키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연산기가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 자체는 인간 두뇌의 구동 방식을 그대로 모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구동하는 실제 하드웨어는 여전히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컴퓨팅 하드웨어인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이러한 그 뉴런오픽 컴퓨팅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뇌 수준의 아주 높은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뇌는 아주 많은 뉴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경망이지만, 실제 그 하나하나 뉴런의 동작은 굉장히 느린데요. 가령 1초에 한 10번, 20번 정도의 동작을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컴퓨터로 뉴런오픽 컴퓨팅을 만약 가상적으로 구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CPU나 GPU와 마찬가지로 1초에 수십억 번의 동작을 해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력 소모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정말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본 휴먼 아키텍처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메모리와 연상기 사이에 한정된 대역폭과 또 메모리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그 많은 양의 에너지 소모, 이런 것들도 효율성을 크게 제약을 할 것이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다가 뉴런오픽을 가상적으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성민국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뉴런오픽 컴퓨팅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극단적으로 병렬화된 아키텍처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뉴런과 시냅스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뉴런과 시냅스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동작을 하면서 또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아주 병렬화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이 연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모든 뉴런을 사실 실리콘 칩 위에다가 실제로 배치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꿈인데요. 이를 통해서 중앙 집중시킨 메모리도 없앨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연산기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뉴런이 필요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연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병목 형상도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드웨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에 동작 속도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에너지 소모도 낮출 거고요. 또 데이터에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그 빈도수도 줄어들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질문은 현재의 기술로 우리가 이러한 컴퓨터의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로 하는 컴퓨터는 인간의 뇌 수준의 대규모 신경망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 성민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그 인간 뇌와 동등한 수준의 아주 큰 신경망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려진 바로는 인간의 뇌는 약 10의 11승계의 뉴런과 10의 14승계의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재의 그 인공지능 기술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 최신 모델 중 하나인 GPT-4가 대략 한 10의 12승계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라는 것은 시냅스 가중치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인간의 뇌와 비교를 해보자면 약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100배라고 하면 여전히 큰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 차이가 상당히 작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공신경망 모델이 더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용 등의 한계로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이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에 인간의 뇌만큼 아주 높은 효율성을 가진 칩을 만들어서 공급만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도 100배 더 큰 모델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정말 많은 일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인간의 뇌와 같은 큰 규모의 칩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5나노미터 공정으로 뉴런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인간 뇌가 가진 약 10의 11승계의 뉴런을 집접하기 위해서는 칩의 크기가 약 4미터 곱하기 4미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GPU 칩조차도요, 크기가 몇 센티미터 곱하기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칩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 기술의 한계와 과도한 비용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술적 장벽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챗 GPT-4 수준에 해당하는, 즉 뇌의 약 100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뉴런들을 구현하는 데에는 약 40cm 곱하기 40cm 정도의 칩이라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물론 이마저도 현재 기술로는 당장 구현은 어렵지만 현재도 반도체 공정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미구 교수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기술 수준으로도 집적도를 크게 높이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칩 적층이 아닐까, 스태킹 기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적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하나의 큰 칩을 만드는 대신에 이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만들고 이 칩들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TSV, Through Silicon Via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칩 간의 연결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전체의 칩을 예전에 2차원이 아닌 3차원 구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동일한 부피 안에 더 많은 뉴런과 스냅스를 효율적으로 집적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의 연결도 훨씬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그 적층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성능 메모리로 주목받는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자체가 로직 다이 위에 여러 개의 디램 다이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일정 수준의 3차원 적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리고 GPU를 보시더라도 GPU 칩 옆에 HBM 메모리들이 함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완전한 3차원 적층까지는 아니어도 실리콘 인터포저를 활용한 2.5D 통합 방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뉴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스냅스입니다. 스냅스는 뉴런보다 1000배는 더 많아야 되고 이를 2차원 평면에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층을 통해서 그 3차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최신의 HBM조차도 아직까지는 10개 정도의 칩만 적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봤을 때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뇌만큼 극단적인 병렬성을 당장 구현하는 것은 사실 현재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장점을 일부 취하면서도 현재 기술 수준에서 달성 범위, 가능한 범위까지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뉴로몰픽 컴퓨터에 꽤 진심으로 오랫동안 투자해온 회사 중 하나가 요즘은 어려움에 많이 빠진 미국의 인텔입니다. 인텔이 만든 뉴로몰픽 칩인 로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뉴런을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구현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뉴로몰픽 코어라는 코어라는 구조를 칩 안에 약 128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코어에는 하나의 뉴런을 1대1로 대응한 것은 아니고요. 타임 쉐어링, 한글로는 이제 시분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코어가 약 1000개의 뉴런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설계는 뉴런 단위의 병렬성을 우리 뇌에서 찾아볼 만큼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병렬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전동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인간의 뇌를 100% 모방할 필요도 없고 그 장점만 티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통 뉴로몰픽 알고리즘들은 뜨문뜨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연산을 항상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뉴런을 물리적으로 구현해서 굳이 가만히 있게 할 필요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시분할 방식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성민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딥러닝과 달리 뉴로모픽 컴퓨팅 알고리즘은 지금도 새로운 그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과 전혀 다른 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뉴로모픽 컴퓨팅 알고리즘에 맞춰서 수백억 원이라는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칩을 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좋은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칩은 아예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칩 설계하는 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를 할 때 앞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시분할 방식 등을 활용을 해서 하드웨어 자원을 일부 공유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것과 견줄만하게 또 아주 중요한 기술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두뇌 동작 방법 중에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뉴런들이 아날로그 신호를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아날로그 신호는 현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 작기 때문에 연산에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아날로그 컴퓨팅에 대한 그 관심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로는 이 성민구 교수님께서 특히 이 아날로그 연산 또는 이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팅을 열심히 하지만 아날로그만으로는 사실 전체 컴퓨터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디지털 회로와 함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아날로그 신호랑 그리고 디지털 신호 사이에 변환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은 아시다시피 0과 1을 써서 정보를 표기하지만 아날로그는 어떤 연속적인
신호 파형 같은 것들을 써서 정보를 표기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보 변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안타깝게도 이 변환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계산을 가능하면은 변환 없이 아날로그로 수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얻어낸 다음에 그 최종 결과만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환 과정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컴퓨터 구조를 이름을 줬는데 굉장히 기니까 한 번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패스 디지털 컨트롤 아키텍처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에 카이스트에 계시는 조성환 교수님 팀과 협업을 통해서 알콘이라는 칩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알콘은 세계 최초로 완전 아날로그 데이터 패스와 디지털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인데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할 수 있고요.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성능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아날로그 컴퓨터가 아주 중요한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아날로그 컴퓨터가 그 상용화까지는 사실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상용화가 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그 아날로그 메모리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분들께 이 아날로그 메모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메모리와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그 디지털 메모리에 8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8을 이진법으로 변환한 값인 1000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디지털 메모리 셀은 1이나 0이라는 값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이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셀 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날로그 메모리는 훨씬 더 높은 정밀도로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 개의 아날로그 메모리 셀로도 이 8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아마도 이 그 커패시터라는 전하를 저장하는 컵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사용했던 그 예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8이라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커패시터에 8개의 단위 전하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통적인 커패시터 기반의 아날로그 메모리들은 신뢰성이 높고 빠르고 그리고 칩 안에 넣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또 크기도 매우 작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날로그 메모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설 전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동숙 교수님이 예로 드신 그 예에서 8개의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 중 하나가 누설 전류를 통해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소실되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저희 실험실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아날로그 메모리의 정보 보유 시간이 0.2 밀리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0.2 밀리초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메모리의 그런 정보 보유 시간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은 초저온 반도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리콘 칩은 동작 온도를 낮추면은 누설 전류가 크게 줄어드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 보유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특히 영하 196도가 굉장히 중요한 온도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액화 질소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196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액화 질소가 중요하냐? 액화 질소는 전기 펌프만 있으면은 쉽게 생산을 하고 또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칩에 이런 액화 질소를 순환시켜 줘 가지고 영하 196도로 동작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낮췄을 때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은 아날로그 메모리에 액화 질소를 적용했을 때 보유 시간을 평균적으로 7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모리 레지스터 혹은 mem리스터라는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그 소자의 저항값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아날로그의 정보를 소자의 저항값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10년, 20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가 높다든지 아니면 신뢰성 등의 도전 과제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민구 교수님과 제가 지금까지 그 뉴로모픽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제약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마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대한민국의 현재 산업 측면에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뉴로모픽 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산기는 사실 여러 뉴런과 시냅스가 공유하도록 할 수 있지만 메모리는 공유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특정 뉴런이나 시냅스가 가진 정보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현하려는 신경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의 공간과 면적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뭐 딱히 해결을 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결국 근본적인 한계는 메모리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우리가 그 CPU나 GPU와 같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로직 공정은 이러한 메모리를 만들기에는 사실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직 공정이라는 것은 이 로직 회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로직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메모리 셀인 SRAM은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와 같이 전용 공정에서 만들어진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칩에서 메모리가 핵심이라면 차라리 이 메모리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내 기업들이 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이 D램은 이미 그 전용 공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고 로직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SRAM보다 훨씬 더 높은 밀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픽 컴퓨터에서는 연산 속도가 아주 빠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D램 정도의 속도로도 아마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칩 내에서 메모리와 연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D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좋은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사실 D램은 구조적으로도 아날로그 메모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캐파시터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따라서 아날로그 메모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D램 공정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응용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날로그 메모리나 아날로그 컴퓨팅 칩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제 변동성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발표된 뉴로그리드라는 칩은 약 6만 개의 뉴런과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칩이 어떤 온도에서 동작을 하느냐 혹은 어떤 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 결과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그런 변동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변동성은 최신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로 과거에 이런 칩들은 기존의 최신 공정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오래된 공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의 뉴런 크기들, 각각의 뉴런이나 시냅스의 크기들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한 칩에 우리가 집적할 수 있는 뉴런의 개수와 시냅스의 개수가 크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기술 중 하나는 사실 피드백 기반입니다. 피드백은 사실 100년 전 1920년도에 해롤드 블랙이라는 분이 개발한 강력한 기법인데요. 해롤드는 증폭기의 증폭률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이 피드백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매우 강력하게 그 증폭률의 변화를 잡아주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그룹도 최근에 피드백 기반으로 아날로그 메모리를 개발을 했는데 변동성을 100배 이상으로 개선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D램이라든지 다양한 메모리 기술, 또 설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점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두뇌만큼 효율적인 뉴로몰픽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유리한 위치가 있을 거라고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인간 뇌 수준의 효율을 가진 컴퓨터는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뉴런모픽 컴퓨터를 실제로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기술들이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칩의 적층 기술이나 아니면 메모리 전용 공정 등이 이미 산업계에서도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을 앞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 적절히 잘 발전을 시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병렬성을 갖고 그 다음에 실용성이 있는 그러한 뉴로모픽 컴퓨터가 가까운 미래, 어쩌면 한 5에서 10년 이내에도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하기도 한데 지금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술 주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저의 연구 분야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 내 비메모리 분야 산업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메모리 분야는 치킨 게임이 필요가 없는 분야이고 산업 지배력 또 산업 지속성이 메모리 분야보다 매우 탁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져 줄 수도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모두가 다 아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력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박사급 혹은 석사급 인력의 지속적인 다수를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스타 엔지니어가 결국은 필요한 거죠. 빌 게이츠라든지 주크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우 예외적이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부분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박사 소지자라고 하더라고요. 박사급 인력의 지속적인 배출을 위해서는 대학에 지속적인 연구비를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다행히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알기로는 그 중요성을 동의하고 상대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한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더 많은 그리고 더 지속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인데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사실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배출한 박사들이 그 중에 일부라도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쉽게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국부 펀드나 민간 펀드에서 비메모리 스타트업의 지원을 위한 그런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가를 제안하자면은 스타트업의 해외 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 해외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에 있어서 엑시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현재 비메모리 스타트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인수합병할 만한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매각이 기술 유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해외 매각이 되더라도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는 여전히 그 똑같은 위치에서 존재를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한국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 유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성공적인 엑싯은 더 많은 스타트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매각이든 아니면 뭐 국내 매각이든 성공적인 엑싯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한국 미래 스타트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도 사실 해외 매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해외 매각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메모리 분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 교수님이 선도해 나갈 뉴로모픽 컴퓨팅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